거 누가 만들었어? 셰프 불러. 당장. 회장의 호통이 VVIP 다이닝룸의 천장을 긁고 지나갔다. 은빛 포크와 나이프가 미세하게 떨리며 접시에 닿았다. 물잔의 얇은 유리벽이 아주 잠깐 울었다. 고급 호텔의 공기는 원래 향수와 와인 향이 섞여 부드럽게 흐르기 마련인데 그날만은 달랐다. 공기가 한순간에 날이 서서 사람들의 목젖을 콕콕 찔렀다.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한 채였다. 손가락 마디가 희게 질려 있었다. 국물 위로 올라온 김이 그의 콧등을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그는 냄새를 맡는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방금 전까지 그가 입에 넣었던 한 숟갈, 그 한 숟갈이 말도 안 되게 살아있는 맛이었다. 오래전 누군가가 불 위에서 간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던 장면이 혀끝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니 분노가 먼저 올라온 것도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다. 느닷없이 되살아난 기억은 늘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셰프 불러. 당장. 비서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났다. 그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에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터진 거냐는 계산이 찰나처럼 지나갔다. 맞은편에 서 있던 총주방장도 얼굴이 굳었다. 주방장에게 회장의 한마디는 평가가 아니라 판결이었다. 그 판결이 내려지면 그 아래의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잘려나갔다. 그런데 회장은 숟가락을 다시 들어 올리더니 국물을 한 번 더 입술에 대었다. 마치 내가 틀렸을 리 없다는 듯 확인하려는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자 그의 눈썹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분노는 더 커졌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는 더 무서운 법이다. 이건 호텔 음식이 아니야. 이 맛을 누가 감히. 그 말이 떨어지자 다이닝룸의 공기에서 사람 냄새가 사라졌다. 남은 건 규정과 서열과 책임의 냄새뿐이었다. 직원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츠러들었다. 누구 하나 죄가 없다는 표정을 짓지 못했다. 여기서 표정은 죄가 되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모두가 흰 조리복을 기대했다. 칼각으로 다려진 앞치마, 모자, 반짝이는 단추. 그런데 들어온 건 주방이 아니라 복도에서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손에는 청소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소매 끝은 물에 젖어 어둡게 변해 있었다. 발끝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 아이는 한 발을 내디뎠다가 그대로 멈췄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멈춤이었다. 너무 깨끗해서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될 것 같은 방. 그 방 한가운데에서 회장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고개 숙임이 오늘의 대면이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 처형의 호출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누구야? 회장이 물었다. 질문 같지 않았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이름만 받겠다는 목소리였다. 비서가 옆에서 짧게 답했다. 하우스키핑 쪽 외주 청소 인력입니다. 총주방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당황은 곧 방어가 되고 방어는 곧 공격이 된다. 그는 그 순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주방 쪽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난 구역 주변에. 말 돌리지 마. 회장이 말을 잘랐다. 사고라는 단어가 방 안에 떠오르는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장갑 안에서 움찔했다. 아이는 사고를 모른다. 하지만 사고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 거라는 건 안다. 약한 사람은 사정을 몰라도 결과를 먼저 배운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회장은 아이를 똑바로 보려고 했다. 그런데 눈을 맞추는 순간 아주 작게, 정말로
아주 작게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이의 눈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떨리는 입술을 누르며 버티는 버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든 좋았다. 회장 스스로도 그 흔들림의 이유를 잡지 못했다. 잡히지 않는 감정은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 확인할 수 없으면 부서서라도 확인하려 들기 때문이다. 내가 만들었냐? 아이의 어깨가 더 작아졌다. 그는 만들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아이가 아는 만듦은 집에서 냄비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회장이 말하는 만듦은 누군가의 자리와 명예와 돈이 걸린 일이었다. 두 개의 세계가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아이의 목이 마른 듯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그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저는 청소만 합니다. 그 말이 더 위험했다. 청소만 한다는 고백은 이 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덮어씌우기 쉽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이 음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대답해. 비서는 눈짓으로 누군가를 재촉했다. 직원 하나가 테이블 옆에 놓인 그릇을 가리켰다. 그릇은 호텔 식기였다. 하지만 국물은 호텔의 색이 아니었다. 기름기가 얇게 뜨고 파가 조금 굵게 썰려 있었고 간이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손끝의 감으로 맞춰진 흔적이 있었다. 회장은 그 흔적을 보고 더 화가 났다. 자기 식탁이 누군가의 손끝에 의해 흔들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끝이 너무 익숙했다. 익숙하다는 사실이 더 모욕이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완벽해야 할 곳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말이다. 회장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정확히, 마치 증거를 채집하듯이 국물 한 방울이 숟가락 끝에서 떨리며 떨어졌다. 하얀 접시 위에 작은 점이 생겼다. 그 점을 보는 순간 회장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그가 무언가를 삼킨 건 국물이 아니라 튀어나오려는 이름이었다. 입술이 열릴 뻔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닫은 대신 더 큰 소리로 현실을 두드렸다. 이 호텔에서 이런 걸 마음대로 올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누구 짓이야? 총주방장이 급히 답했다. 회장님, 주방은 절대 그런 일. 그래서 누가 했냐고. 아이의 손이 떨렸다. 장갑 끝에 물기가 남아있어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그 떨림이 회장의 눈에 들어갔다. 그는 떨림을 거짓으로 읽고 싶었다. 거짓이면 처벌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떨림이 너무 생생해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웠다. 생생한 떨림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는 사람을 함부로 누르면 언젠가 자신의 손도 더럽혀진다. 회장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도 함께 서는 느낌이 들었다. 권력은 몸짓만으로 공기를 바꾼다. 그는 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뒷걸음질 치지 못했다. 뒷걸음질을 치면 그 자체가 죄처럼 보일 테니까. 회장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봤다. 장갑 끝이 해지고 손목 부분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물걸레를 오래 쥐고 있던 사람의 자국이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회장의 심장 어딘가가 아주 얕게 긁혔다. 오래전에 비슷한 자국을 본 적이 있었다. 비슷한 자국이 비슷한 냄비 옆에 있었고 비슷한 목소리가 가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웃었던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이 목까지 차오르자 회장은 더 거칠게 말했다. 거칠어야 숨길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든 거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묻는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억울함은 이 방에서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 방에서 통하는 건 증거와 허가뿐이다. 아이는 증거도 허가도 없었다. 남은 건 삶의 사정뿐이었다. 아이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진짜가 들어 있었다. 저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먹어야 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의 눈이 잠깐 멈췄다. 먹어야 해서라는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칼처럼 깊게 들어왔다. 회장은 평생 먹어야 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먹어야 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가 먹어온 것은 밥이 아니라 체면과 권력이었을 뿐.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질 듯 했다. 장갑이 젖어 있었고 손가락은 떨렸다. 회장은 그 미끄러짐을 보았다. 아주 작은 균열. 균열은 곧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은 대개 감추고 싶던 진실이다. 회장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른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오늘 이 방에서 자신이 평생 닫아 걸어둔 문 하나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강하게, 더 차갑게 버텼다. 하지만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야말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젖은 장갑 끝에서 툭 하고 미끄러져 나올 어떤 물건이 이 호텔의 질서와 회장의 삶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열쇠가 될 줄은 말이지요. 호텔의 새벽은 손님이 아니라 직원들부터 깨운다. 정문 로비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뒷문 직원 전용 표지판 아래는 늘 먼저 밝아진다. 카드키를 찍는 소리, 고무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말 대신 숨으로 주고받는 인사. 윤서연은 그 소리들 사이로 몸을 끼워 넣듯 들어왔다. 복도 끝 창문엔 서리가 얇게 붙어 있었다. 창 너머로 새벽빛이 스미기 전 형광등이 먼저 켜져 파랗게 사람 얼굴을 물들였다. 서연은 청소카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장갑 안 손가락은 이미 굳어 있었다. 출근길 버스에서 히터 바람을 손등에 오래 쐬었는데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따뜻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곳은 늘 온도가 정해져 있다. 손님이 쾌적한 온도, 그 온도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은 늘 마르는 온도. 서연아, 오늘 비상계단 내 구역 2군데야. 행사장 연결 통로까지. 팀장이 체크리스트를 건네며 말했다. 종이 위에는 비상계단 어라인 B라인 서비스 통로 손잡이. 소독 같은 글씨가 딱딱하게 줄을 서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고개가 먼저 내려갔다. 여기서는 대답보다 움직임이 빠른 사람이 살아남는다. 비상계단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바뀌었다. 로비의 향은 멀어지고 락스와 먼지, 금속 손잡이의 차가운 냄새가 밀려왔다. 계단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소리가 나면 다 들린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연은 물통 뚜껑을 열고 걸레를 적셨다. 물은 찬물이었다. 손끝이 잠깐 아렸다. 그 짧은 아픔이 오늘 하루를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닦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든다. 한 칸 한 칸 내려가며 닦으면 허리가 당기고 올라오며 닦으면 숨이 찬다. 손님들은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고 비상계단은 만약을 위해 존재한다. 그 만약이 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매일 닦는다. 그게 서연의 하루였다. 손잡이를 닦을 때마다 장갑이 미끄러졌다. 손등이 갈라진 곳이 장갑에 쓸려 따끔거렸다. 서연은 그 따끔거림을 참는데 익숙했다.
참는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참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사람의 몸에 참는 근육이 따로 생기는 것처럼 계단 중간쯤 작은 창이 있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 물기 위를 훑고 지나갔다. 물기가 금세 말라버리고 말라붙은 얼룩이 다시 고집을 부렸다. 서연은 힘을 더 줘 문질렀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오늘 닦지 못한 먼지가 내일 더 단단해진다. 먼지는 늘 사람보다 끈질기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리가 크지 않게 주머니 안에서만 울렸다. 서연은 걸레를 쥔 손을 잠깐 풀고 화면을 봤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검사 결과 상담. 보호자 연락 요망. 문장은 길지 않았고 그 짧음이 더 무거웠다. 서연은 화면을 꺼버렸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계단을 다 닦고 나가면 버스 시간을 맞출 수 있다. 버스 시간을 맞추면 병원에 갈 수 있다. 병원에 가면 그 다음은 또 생각해야 한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발소리. 누가 이 시간에 비상계단을 쓰는지 서연은 모른다. 그러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어깨는 반사적으로 더 움츠러들었다. 이곳에서 서연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마치 눈에 띄는 순간 문제를 만들 것 같은 존재처럼. 코너를 돌아 나온 사람은 주방 쪽 직원이었다. 하얀 모자와 앞치마.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길을 비키는 일은 습관이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든 말든 서연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아, 여기 미끄럽네. 물기 좀. 직원이 발끝으로 바닥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서연은 재빨리 마른 걸레를 꺼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올 뻔했지만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고 경고 표지판을 세웠다. 미끄럼 주의. 글자는 또렷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정직한 문장은 대개 이런 문장이다. 직원은 한숨을 내쉬고는 지나갔다. 그 한숨이 서연을 향한 것이었는지 자기 피곤함을 향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늘 자기 쪽이라고 받아들이는 쪽에 더 익숙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작아졌다. 계단 청소가 끝나갈 즈음 손가락 감각이 둔해졌다. 장갑 속 손이 마치 남의 손 같았다. 서연은 카트를 끌고 서비스 통로로 향했다. 통로는 좁고 길었다. 벽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식자재 반입구 같은 표지판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출입구 옆에서 누군가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고 커피 향이 순간적으로 통로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배가 조용히 울렸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커피 쪽을 보지 않았다. 보면 더 괴로워진다. 괴로워지면 손이 느려진다. 손이 느려지면 혼난다. 혼나면 일자리가 흔들린다. 일자리가 흔들리면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연은 청소용 장갑을 벗었다. 장갑 안쪽이 땀과 물로 축축했다. 손등에 갈라진 틈에 하얀 락스물이 스며들어 따끔거렸다. 서연은 물로 대충 씻고 구급함에서 밴드를 하나 꺼냈다. 밴드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자기 손등은 늘 이렇게 깨끗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뺨을 때렸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는 동안 서연은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작은 봉투 하나. 오늘 받은 급여 명세서였다. 액수는 늘 기대보다 작았고 숫자는 늘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그 숫자만이 현실이었다. 현실은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다만
다음 날을 연장해준다. 병원에 들렀다. 침대 위에 누운 아버지는 눈을 떴다가 서연을 보자 아주 조금 웃었다. 그 웃음이 서연에게는 언제나 미안함처럼 느껴졌다. 미안함은 서로에게 번지는 병이다. 밥은 먹었냐? 아버지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은 짧게 해야 한다. 길게 하면 스스로도 믿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가 된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손이 말라 있었다. 예전에는 이 손이 서연 머리를 쓰다듬고 자전거를 잡아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었다. 지금은 서연이 이 손을 잡아야 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작은 전기레인지가 켜진다. 불을 켜면 방이 조금 살아난다. 서연은 냄비에 물을 붓고 말라있던 다시마 조각을 넣었다. 냄비가 데워지는 동안 방 안에 작은 소리가 생겼다. 끓는 소리는 가난한 방에서도 사람을 안심시킨다. 서연은 찬장 아래에서 보온통을 꺼냈다. 보온통은 오래되어 바깥이 조금 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보온통을 닦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오늘은 이 안에 따뜻한 걸 담아야 한다. 따뜻한 걸 담아야 내일이 올 것 같았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이 살짝 삐져나왔다. 서연은 급히 사진을 꺼내 책 속에 숨기듯 넣었다. 사진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웃는 얼굴이 찍혀 있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리움은 때로 기억보다 먼저 사람을 끌어당긴다. 서연은 냄비를 젓다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손글씨는 오래되어 잉크가 옅어졌지만 획의 힘은 남아 있었다. 국은 급하게 끓이지 말 것. 마지막에 파는 아껴둘 것. 누가 썼는지 서연은 정확히 모른다. 다만 이 글씨를 따라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서연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김이 올라오자 서연은 냄비 위로 얼굴을 가까이 했다. 뜨거운 김이 눈가를 적셨다.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은 급히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이런 건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된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간을 봤다. 혀끝에 닿는 맛이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왜 낯설지 않은지,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 손에서 이 맛이 시작됐는지. 그 질문을 계속하면 서연은 지금 가진 것마저 흔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서연은 질문 대신 보온통을 꺼냈다. 내일 아버지에게 가져갈 목.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내일 새벽에 배가 고플 때 숟가락으로 떠먹을 목. 서연은 뚜껑을 닫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듯이. 그 보온통이 머지않아 전혀 다른 식탁 위로 올라가게 될 줄은 서연도 몰랐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누군가가 이 맛을 알아보는 순간 서연이 붙잡아온 하루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도. 그날 저녁 VVIP 다이닝룸에 불이 켜지기 몇 시간 전이었다. 주방은 이미 전쟁을 시작한 얼굴이었다. 냄비 뚜껑들이 덜컹거렸고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처럼 이어졌다. 스팀이 올라오며 금속 냄새가 퍼졌고 누군가는 소금 더 라고 외쳤다. 그 소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감당하는지 같은 질문은 이곳에서 사치였다. 오정민 총주방장은 스테인리스 조리대 사이를 빠르게 돌며 눈으로 먼저 재단했다. 사람을, 냄비를, 소스를, 시간을. 그의 눈은 늘 정확했지만 그날은 조급했다. 회장이 오는 날이었다. 회장이 오는 날은 레시피가 아니라 실수 없는 세계가 필요했다. 다이닝 쪽 준비 언제 끝나? 소스 베이스 다시 확인해.
네, 셰프. 누군가 급히 냄비를 들고 옮기다 발끝이 미끄러졌다. 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다. 아주 얇은 물기. 그 얇은 물기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릴 만큼은 아니었지만 흔들림 하나쯤은 만들 수 있었다. 냄비가 기울어졌다. 진한 베이스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야, 조심하랬지. 끓던 것이 바닥에 퍼지며 고소한 향이 순간 확 터졌다가 바로 끝장의 냄새로 바뀌었다. 불 위에서만 같이 있던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건 재료가 아니라 책임이 된다. 주방의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다들 손은 움직였지만 눈은 오정민 쪽을 먼저 봤다. 이곳에서 방향은 눈으로 결정된다. 오정민이 바닥에 웅덩이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말이 나오기 전에 그의 얼굴이 먼저 계산을 끝냈다. 이거 오늘 회장 테이블 들어갈 베이스였잖아. 누군가가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가 냅킨을 던져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닥을 닦는다고 시간이 닦이지는 않는다. 회장 테이블 시간은 닦이지 않는다. 대체 누가 여기 물기 남겼어? 그 말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을 훑쳤다. 그리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며 가장 약한 자리를 찾았다. 늘 그렇듯 그 자리엔 청소팀이 있었다. 바로 그때 서비스 통로 쪽 문이 열렸다. 윤서연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손에는 마른 걸레와 바닥용 표지판이 들려 있었다. 미끄럼 주의라고 적힌 노란 표지판. 글자는 또렷하고 정직했지만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서연은 굳어있는 주방의 공기를 보자마자 멈췄다. 누군가의 분노가 방향을 찾기 직전의 공기. 서연은 그런 공기를 여러 번 겪어봤다. 그래서 발끝이 먼저 굳는다. 오정민이 서연을 봤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말을 꺼냈다. 피해를 줄이는 말이 아니라 피해를 옮기는 말. 너 여기 청소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기 전에 목이 먼저 조였다. 내라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오정민의 목소리가 다시 박혔다. 그럼 물기 왜 남겼어? 서연의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에는 베이스가 쏟아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없던 것. 서연은 그걸 안다. 하지만 없었다는 말은 증거가 없으면 소리일 뿐이다. 반면 있다는 말은 바닥 위에 남은 흔적이 증거가 된다. 저는 표지판을. 서연이 표지판을 들어 보이려는 순간 누군가가 툭 내뱉었다. 표지판이 있으면 뭐해? 미끄러졌잖아. 그 말에 주방의 긴장이 한 단계 더 굳었다. 서연은 표지판을 들고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규칙을 지킨 물건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오정민은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말은 사람을 모을수록 힘이 생기니까. 지금 회장 테이블 들어갈 베이스가 바닥에 있어. 누군가 책임져야 해. 누군가라는 단어는 늘 편하다. 누군가는 대개 가장 약한 사람이 된다. 서연은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해지는 걸 느꼈다. 장갑 안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그때 카트 아래칸에 넣어둔 보온통이 살짝 보였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걸 감췄다. 누군가의 눈에 띄면 안 된다. 이 보온통은 주방 물건이 아니고 이곳 규칙의 물건도 아니다. 그러나 규칙 밖의 물건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죄가 된다. 외주 청소팀이죠? 누군가가 말했다. 이런 사고 나면 어차피 그쪽부터 확인하라고. 서연의 귀가 멍해졌다. 확인이라는 말이 처리로 들렸다. 그 사이 바닥을 닦던 직원 하나가 은근히 속도를 늦췄다. 흘러간 베이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책임의 방향을 결정해 두려는 듯
오정민은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발을 옮겼다. 그 뒤로 서도연 비서가 문득 나타났다. 그는 주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오래 머무르면 냄새가 배어든다. 그는 냄새가 배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서도연은 상황을 한번 훑고 오정민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회장님 도착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오정민의 얼굴이 더 굳었다. 그 말 한 줄이 남은 시간 없음을 의미했다. 그가 서연을 다시 봤다. 서연은 무언가를 해명할 타이밍을 잃었다. 너 지금 당장 하우스키핑 팀장 불러. 그리고 잠깐 따라와. 저는 정말. 서연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오정민의 손짓이 먼저였다. 손짓은 말보다 빨랐고 주방 사람들의 시선은 손짓을 더 믿었다. 서연은 카트를 놓고 한 발 내디뎠다. 발끝이 바닥에 미끄러운 흔적을 피했다. 그 피하는 동작이 마치 죄를 인정하는 동작처럼 보일까봐 더 조심했다. 서비스 통로로 나오자 숨이 조금 쉬어졌다. 하지만 그 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미숙 팀장이 급히 달려왔다. 팀장은 서연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읽었다. 읽고도 지켜주지 못할 때 사람의 눈은 더 빨리 흔들린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대답을 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될까봐. 팀장을 곤란하게 만들까봐. 그런 생각이 서연에게는 너무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러붙었다. 오정민이 팀장에게 말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회장 테이블 들어갈 베이스가 망가졌어요. 안전 문제로도 볼 수 있고요. 누가 통로 물기 정리 제대로 안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자 이야기는 더 커졌다. 커진 이야기는 작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 장미숙 팀장은 서연을 한번 보고 오정민을 한번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의 그 고개 끄덕임은 맞다가 아니라 막을 수 없다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걸 알아차렸다. 누명이 확정되는 순간은 법정이 아니라 이런 복도에서 온다. 서도연 비서가 통로 끝에서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 이미 올라오십니다. 관련자들 바로 모으시죠. 오정민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저 아이도 같이 올라가야겠네요. 서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올라간다는 말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처분의 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무심코 카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카트 아래칸에 보온통이 떠올랐다. 그걸 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잡으러 가면 더 눈에 띈다. 서연은 결국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끝에 낡은 사진의 모서리가 걸렸다. 서연은 그 모서리를 더 깊게 눌러 숨겼다. 사진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지금은 무엇이든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문 하나를 지나자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왔다. 신발 밑창이 푹신하게 잠겼다. 부드러운 카펫은 사람을 안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겁나게 만든다. 이런 곳에서 울면 울음소리가 더 잘 퍼질 것 같아서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찰칵하는 소리. 잠금이 아니어도 서연에게는 잠금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복도 끝에서 VVIP 다이닝룸의 문이 보였다. 잠시 후면 회장의 호통이 터질 자리.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왜 불려가는지도 무엇이 뒤집힐지도. 다만 온몸이 알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처럼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회장은 아침부터 커피를 2번이나 받았다. 잔은 얇고 향은 과하게 고급스러웠다. 입에 대면 부드러워야 할 텐데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엔 늘 모래처럼 텁텁했다. 그는 잔을 다시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도시는 잘 굴러가고 있었다. 신호등은 제때 바뀌고 차들은 제때 멈추고 사람들은 제때 출근했다. 세상이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 그의 속은 자꾸 헛돌았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숫자, 계약, 인수, 조정. 이름만 바뀐 종이들이 끝없이 들어왔다. 회장은 그 종이들을 넘기는 손이 익숙했다. 익숙함은 힘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형벌 같았다.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아무데도 닿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회장님, 점심은 간단히라도. 서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간단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는 언제부터 밥을 간단히로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밥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트레이에 올라온 음식은 반짝였다. 고기 한 점도, 야채 한 조각도, 소스 한 방울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딱 맞는 온도, 딱 맞는 두께, 딱 맞는 향. 하지만 회장은 포크를 들지 않았다. 들었다가도 내려놓았다. 손끝이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는 자신의 혀가 망가진 건지, 세상이 맛을 잃은 건지 가끔 헷갈렸다. 맛이 없다는 건 배가 고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속은 늘 비어 있는데 채워지는 게 없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짜증이 났다. 그 비어 있음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욕처럼 느껴졌다. 서도연이 조용히 트레이를 치우려 하자 회장이 손가락으로 멈추게 했다. 그거나. 서도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회장은 접시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먹을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접시가 눈앞에 있어야만 마치 자신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이라는 가면은 이런 것들로 유지된다. 그때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열쇠를 한 번, 두 번 돌려야 열리는 서랍이었다. 서도연도 그 안을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은 충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서랍 안에는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유난히 오래된 종이였다. 종이 끝이 손에 닿자 거칠게 일어난 섬유가 살을 긁었다. 회장은 그 감촉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촉이 있어야 마음이 조금 깨어나는 것 같았다. 종이 위에는 글씨가 있었다. 단정하지도 꾸미지도 않은 손글씨. 그 글씨 옆에는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었다. 웃는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오래 봐야만 보였다. 처음 보면 웃는지 우는지 헷갈리는 얼굴이었다.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지 않았다. 그냥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눌렀다. 그 눌림 하나로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액자 하나가 책상 구석에 놓여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풍경 사진처럼 보이게 해둔 액자였다. 하지만 액자를 아주 살짝 옆으로 밀면 뒤쪽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마치 잊지 않으려 붙여둔 것처럼. 회장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그 글자를 오래 붙잡았다. 붙잡는다는 건 아직 놓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은 VVIP 다이닝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방에서 최상? 회장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었다. 최상이라는 말, 그만해. 서도연이 입을 다물었다. 방 안에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적 속에서 회장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마치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던 습관처럼. 그 습관은 어디서 온 건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단단해 보였다. 단단하다는 건 부서지기 전의 모습일 때가 많다. 그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 열을 빼앗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도연이 먼저 받으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뻗었다. 직접 받겠다는 뜻이었다. 말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급했고 조심스러웠다. 다이닝 쪽 담당자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 주방이 준비한 것과 다릅니다. 확인이 필요. 회장의 눈썹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다르다? 예, 회장님. 이상하게 맛이. 그 말 끝이 다 닿기도 전에 회장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찰컥하고 걸렸다. 맛이라는 단어가 오래 잠가둔 서랍 열쇠처럼 들렸다. 그는 짧게 말했다. 당장.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서도연이 이미 코트를 들고 있었다. 회장은 그 코트를 받으며 한 번 더 책상 서랍을 봤다. 잠가둔 서랍, 잠가둔 이름, 잠가둔 맛. 그날 밤 그는 자신이 확인하러 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확인당하러 가는 길이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것이 그의 앞에 다시 놓이는 길이었다. 하우스키핑 사무실 문은 늘 반쯤만 열려 있었다. 누가 드나드는지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닫아버리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깥에서 더 선명하게 들릴까 봐서였다. 윤서연이 문턱을 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젖은 걸레 냄새가 아니라 종이 냄새로 바뀌었다. 잉크와 도장, 규정과 서명.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자르는 냄새. 책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업무상 과실 및 안전수칙 위반. 문장이 길지 않은데도 서연은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 글씨가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글씨가 뜻하는 게 너무 커서였다. 장미숙 팀장은 서연 옆에 앉지 못했다. 의자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일어날 듯 엉덩이가 들썩였다. 팀장이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몇 번 만지작거렸다. 그 버릇은 미안하다를 입 밖으로 못 꺼낼 때 나오는 몸짓이었다. 서연아, 너도 알지.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거야. 위에서. 서연은 그 단어가 싫었다. 위에는 얼굴이 없고 목소리도 없다. 그런데도 위는 언제나 정확하게 사람을 찾아낸다. 특히 약한 사람을. 인사팀 직원이 펜을 내밀었다. 펜은 새 것이었다. 새 펜은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다. 서연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손등의 밴드가 펜에 닿을 듯했다. 밴드가 뜯기면 아플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아픔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서명하시면 오늘부로 종료입니다. 나머지 정사는 규정대로. 직원은 친절한 말투로 말했지만 눈동자는 친절하지 않았다. 친절한 말투는 절차를 부드럽게 만들 뿐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서연이 목을 한번 삼켰다. 입안이 말라 종이처럼 달라붙었다. 그가 꺼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부탁이었다. 오늘만 하면 안 돼요? 내일 병원에. 말끝이 흐려졌다. 병원이라는 단어는 늘 약해 보인다. 약해 보이는 단어는 이 방에서 손해다. 서연은 더 강하게 말하려 했지만 강하게 말할 재료가 없었다. 서연에게는 서류도 누군가의 명함도 뒤에 서줄 사람도 없었다. 장미숙 팀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한 발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한 발이 안 나갔다. 팀장은 서연보다 오래 이곳에 있었고 오래 있었다는 건 그 한 발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뜻이었다. 서연아, 나도 해보긴 했는데. 해보긴 했다. 그 말이 서연을 더 작게 만들었다.
팀장이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건 이제 누구도 못한다는 뜻이니까. 인사팀 직원이 다시 펜을 밀었다. 서연은 결국 펜을 잡았다.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차갑게 굴렀다. 서명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떨림 때문에 글자가 조금 삐뚤어졌다. 서명은 자신의 이름인데도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름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잘라내는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직원은 종이를 재빨리 가져갔다. 마치 서연이 마음을 바꿔 빼앗을까봐. 서연은 잠깐 허공을 봤다. 뺏긴 건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내일 아침의 자리, 내일 저녁의 밥, 아버지 앞에서 할 말. 락커 비우고 출입카드 반납하시고요. 말은 끝까지 친절했다. 친절한 절망은 더 정확하게 사람을 찌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로 나왔다. 복도의 카펫이 발을 푹신하게 받쳤다. 그 푹신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넘어지지 말라고 깔아둔 카펫 위에서 서연은 지금 제대로 넘어지고 있었다. 락커 앞에서 서연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자물쇠를 여는 손이 굼떴다. 자물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락커 안에는 여벌 양말, 작은 로션, 싼 목도리, 그리고 접어 넣었던 급여 명세서가 있었다. 서연은 급여 명세서를 한 번 더 접었다. 접을수록 숫자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다음 주머니를 더듬었다. 낡은 사진. 사진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다. 서연은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마음이 흔들리면 여기서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지면 밖에서도 무너진다. 서연은 서둘러 락커 문을 닫고 서비스 통로로 향했다. 자기 청소 카트를 챙겨야 했다. 카트 아래칸에 보온통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가져갈 목. 그 보온통만은 잃으면 안 됐다. 오늘 잘린 것보다 더 먼저, 더 오래 서연이 붙잡고 있던 것이니까. 통로 끝 카트가 있던 자리로 갔을 때 서연은 발이 멈췄다. 카트는 그대로였다. 그런데 아래칸이 비어 있었다. 보온통이 없었다. 서연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바닥을 봤다. 혹시 굴러 떨어졌나? 쓰레기통을 봤다. 혹시 누가 잘못 버렸나? 카트 위를 뒤졌다. 수건 아래를 들춰봤다. 없었다. 딱 하나 그 작은 보온통만 사라졌다. 서연은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해고 통보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해고는 종이로 오지만 보온통은 손으로 버티던 것이라서 그랬다. 보온통이 사라졌다는 건 오늘 밤 아버지에게 따뜻한 거 좀 먹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주방 쪽 문틈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스팀이 새어나왔다. 사람 목소리가 오갔다. 그리고 잠깐 누군가가 은색 큰 냄비 옆에서 작은 용기를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손이 바빴다. 바쁜 손은 남의 것을 집어도 자기 것처럼 집는다. 서연은 한 발을 내디디려 했다가 멈췄다. 그걸 물으면 더 큰일이 될 것 같았다. 여기서는 의심이 죄가 되고 죄는 늘 아래로 떨어진다. 서연은 이미 아래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연 씨, 서도연 비서였다. 검은 정장이 통로의 형광등 아래서 더 차가워 보였다. 서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얼굴을 오래 보면 사람이 된다. 그는 사람을 사안으로 다루는 쪽이 편한 사람이었다. 회장님께서 관련자 대기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시죠.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보온통을 잃어버린 채로, 해고 통보를 받은 채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건 습관이었고 습관은 때때로 사람을 살렸다. 하지만 오늘은
그 습관이 서연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몰랐다. 서연은 주머니 속 사진 모서리를 더 깊게 눌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밴드를 한번 쓸어내렸다. 아프지 말자.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서도연은 이미 앞장서 걸었다. 서연은 그 뒤를 따라갔다. 통로 바닥에서 주방의 스팀 냄새가 스쳤다. 그 냄새가 잠깐 집 냄새 같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VVIP 다이닝룸의 문이 닫히자 바깥 복도의 소음이 뚝 끊겼다. 남은 건 접시가 숨쉬는 소리와 사람들 숨이 삼켜지는 소리뿐이었다. 윤서연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손끝이 얼어붙은 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였다. 바닥은 카펫이라 발소리가 죽는데도 심장은 더 크게 울렸다. 룸 한가운데 긴 테이블 끝에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의 시선은 이미 서연을 한 번 훑고 두 번 꿰뚫고 세 번 재단한 다음이었다. 서도연이 낮게 말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은 안전이 아니라 자리 지정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무릎이 조금 흔들렸다. 카펫이 푹신해 몸을 받쳐주는 느낌이 오히려 무서웠다. 넘어져도 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곳 같아서. 회장은 테이블 위에 그릇을 가리켰다. 국물이 아직 따뜻한 김을 올리고 있었다. 이 룸의 음식들은 늘 조용히 뜨겁고 조용히 차갑다. 그런데 그날의 국물은 이상했다. 고급 조명이 비치는데도 어딘가 집에서 끓인 듯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 기운이 회장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가 했냐? 회장이 말했다. 짧았다. 짧은 말이 더 길게 사람을 짓누를 때가 있다.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다. 저는 청소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주방장 오정민이 입술을 깨물며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은 주방이 아니라 책임만 보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주방 쪽에서는 조용히. 회장은 오정민에게 눈길만 주고 다시 서연을 봤다. 서연은 시선을 들지 못했다. 들면 그 눈빛에 눌려 목소리가 부서질 것 같았다.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말해. 서연은 입술을 때려다 목이 먼저 말라붙었다. 서도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금은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서연은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사실은 약한 사람 편이 아니다. 사실은 늘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는 늘 가진 사람에게 있다. 서연에게 있는 건 사정뿐이었다. 서연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젖은 장갑 속 손이 미끄러웠다. 가방끈을 쥔 소나기가 힘을 잃었다가 다시 힘을 냈다. 그 작은 동작들 속에 울지 말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냥 먹어야 해서요. 서연이 겨우 꺼낸 말이었다. 그 말이 룸의 공기 속으로 떨어졌다. 딱딱한 공기 위에서 그 말은 이상하게 더 선명했다. 회장의 눈이 잠깐 멈췄다. 그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멈춘 게 아니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 진짜라서 멈췄다. 먹어야 해서라는 말은 핑계가 아니라 이유다. 이유는 때로 사람의 목을 단번에 잡아챈다. 누가 먹어야 하는데.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눈이 뜨거워져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기서 울면 울음은 사정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약점이 되면 더 쉽게 자른다. 서연은 숨을 한 번 삼켰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십니다. 말이 끝나자 오정민이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지금 동정할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외부 음식이 이런 식으로. 회장은 오정민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에게 한 발 더 다가왔다. 회장에게 다가감은 질문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그럼 내가 만들었냐 아니냐?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주 작게.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가져오기만. 그 말이 발목을 잡았다. 룸의 사람들은 그 말에서 규정 위반을 들었다. 오정민은 그 말에서 면피의 길을 들었다. 서도연은 그 말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들었다. 오정민이 바로 받았다. 보셨죠, 회장님. 외부 음식 반입입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합니다. 서도연도 낮게 맞장구 쳤다. 정식 절차로 조사하면 출입 기록과 CCTV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연은 CCTV라는 단어가 나오자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카메라는 늘 위에 달려있고 위는 늘 아래를 찍는다. 서연은 그 카메라들이 자신을 이미 유죄로 찍어두었을 것만 같았다. 회장은 다시 그릇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오정민이 급히 말했다. 회장님, 혹시라도. 회장은 듣지 않았다. 그는 국물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다. 룸 안의 시간도 함께 천천히 흘렀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마음이 들썩이는 걸 느꼈다. 제발. 그 제발이 무엇을 바라는지 자신도 몰랐다. 맛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다. 그저 이 한 숟갈로 인해 더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회장은 입안에서 국물을 굴렸다. 턱선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가 풀렸다. 그리고 다시 굳었다. 그 변화가 너무 작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은 확신한 얼굴이었다. 확신이 분노인지 확신이 두려움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한 얼굴. 이 맛. 회장의 입술이 열렸다.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려 했다. 그 단어는 사람 이름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켜쥐었다. 회장은 눈을 들어 서연을 똑바로 봤다. 어디서 배웠어? 서연은 숨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 배운 적이 없다.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다. 누군가의 글씨를 따라 했을 뿐이다. 설명하면 이상해지고 이상해지면 더 의심받는다. 저는 그냥. 서연이 가방끈을 더 세게 쥐는 순간 젖은 장갑이 미끄러졌다. 가방이 살짝 기울었다. 서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오정민이 서연의 손을 힐끗 봤다. 그 시선들이 모이는 순간 서연의 손끝이 더 떨렸다. 그리고 툭! 아주 작은 소리였다. 카펫 위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다. 가방에서 무언가 얇은 것이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종이처럼 가볍고 사진처럼 낡은 질감의 무엇. 서연의 숨이 멎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굽히려 했다. 숨기려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회장이 더 빨랐다. 회장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 무언가의 모서리를 보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마치 오래 잠가둔 서랍 열쇠를 다시 잡은 사람처럼. 룸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아니, 차가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숨이 얼어붙었다. 회장이 아주 낮게 말했다. 그건 뭐냐? 서연은 대답 대신 떨어진 것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기 직전 회장의 구두가 한 발 앞으로 들어왔다.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정지된 손 위로 회장의 시선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가 이 방 전체의 질서를 바꾸기라도 할 것처럼. 카펫 위에 떨어진 건 돈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낡음이었다. 회장의 구두 앞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붙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면엔 손때가 베어 있었다. 누군가 오래 쥐었다가 오래 숨겼다가 오래 버텼다는 흔적. 그 흔적이 이 방의 번쩍임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눈만 내렸다. 눈이 먼저 내려가면 마음이 따라 내려갈까 봐서였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내려가 있었다. 그게 더 모욕이었고 더 두려웠다. 그건 뭐냐? 목소리는 낮았는데 방 안의 공기가 동시에 얼었다. 윤서연은 바닥에 손을 뻗었다가 멈춘 채였다. 손끝이 허공에서 떨렸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주우면 끝난다는 생각이 동시에 목을 잡았다. 서도연은 시선을 가늘게 좁혔고 오정민은 침을 삼켰다. 누구도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 이 방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죄가 될 수 있었다. 회장은 결국 한 발을 더 내디뎠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 천천히 몸을 숙였다. 고급 수트의 소매가 카펫에 닿았다. 그 소매가 더러워지는 순간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은 계산을 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해본 적 있는 것처럼. 회장의 손끝이 종이의 모서리를 집었다. 종이는 가볍게 들렸는데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가 종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윤서연의 숨이 새어나왔다. 들키지 않으려 삼키던 숨이 결국 틈을 찾아 빠져나왔다. 종이는 사진이었다. 오래된 가족 사진.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가족 사진이라는 말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웃고 있는데 웃음이 억지로 눌려 있었다. 어딘가를 참는 사람 특유의 웃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얼굴. 회장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의 눈매가. 회장의 눈이 한 번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한 번 더 가까이 가져갔다. 빛을 받는 각도를 바꿨다. 여자의 입가, 턱선, 손가락 마디. 주방 앞에서 사진을 찍은 듯 뒤편에 냄비와 창문이 어렴풋이 보였다. 사진 속 여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을 보고 있었다. 옆에 누가 있었던 것처럼. 옆에 기대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던 것처럼.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다. 소리가 나오려다가 다시 닫혔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의 다른 숨들이 더 작아졌다. 회장님? 오정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뚝 끊겼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다. 한글 손글씨. 급히 적은 듯 삐뚤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한 획. 누가 봐도 익숙한 사람의 손이 남기는 글씨. 회장의 손가락이 글씨 위를 천천히 훑었다. 마치 읽는 게 아니라 만지는 사람처럼. 국은 급하게 끓이지 말 것. 마지막에 파는 아껴둘 것. 밥이 없으면 국이 법이다. 미숙. 미숙 두 글자가 잉크가 바른 채 그대로 박혀 있었다. 회장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흔들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이 방에서 회장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건 늘 아래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숙? 이름이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윤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들은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움찔했다. 모르는 이름이 아닌 것처럼. 어릴 적 꿈에서 몇 번 들은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목을 조였다. 서도연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게 했다. 손짓 하나였는데 서도연은 그대로 멈췄다. 그 손짓엔 지금은 누구도 끼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보일 만큼 떨리는 손짓이었다. 회장은 사진을 든 채 윤서연을 똑바로 봤다. 이번에는 재단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확인하려는 시선도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끝내
눈앞에 나타나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너 이름이 뭐냐? 윤서연은 대답을 못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라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이름은 서류에 적으면 그만인 단어가 아니다. 어떤 이름은 살아온 시간을 끌어안고 있다. 그 시간을 여기서 꺼내면 자신이 견뎌온 것들이 다 쏟아질 것 같았다. 오정민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저 아이는 규정 위반을.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터졌다. 그런데 날카로움이 분노가 아니라 막아야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지금 누군가를 벌주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날이 서 있었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윤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다 멈췄다. 발 뒤꿈치가 카펫에 박혔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윤서연의 손이 주머니로 갔다. 그 주머니 안에 같은 사진이 하나 더 있었다. 사진을 숨기려던 손이 오히려 들키는 손이 되어버렸다. 윤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제가 갖고 있던 거예요. 회장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누가 줬냐?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 거였어요. 오래전부터. 그 말은 거짓말 같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정말이었다. 기억이 안 나도 사진이 자기 것인 것도 정말이었다. 윤서연에게 이 사진은 소유물이 아니라 버팀목이었다. 힘들 때마다 손끝으로 만지면 이상하게 덜 무너졌다. 그래서 더 놓지 못했다. 회장은 사진 뒷면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다. 밥이 없으면 국이법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장의 입가가 비틀렸다. 웃음이 아니라 무너짐이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다. 내쉬면 울음이 나올까 봐서였다. 그 문장.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손가락 끝이 사진을 구기지 않으려 애쓰는 듯 꽉 조여 있었다. 윤서연은 회장의 손을 봤다. 고급스러운 손인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아픈 손처럼 보였다. 그 손이 사진을 쥔 방식이 마치 누군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식 같아서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물었다. 너 그 국 누가 가르쳤어?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적힌 대로 했어요. 어디에 적혀 있었는데? 윤서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손때가 묻은 종이, 글씨가 번진 메모. 그 종이를 꺼내는 순간 윤서연의 손이 더 떨렸다. 이건 숨기고 싶던 것이었다. 세상에 내놓으면 더 가난해 보일 것 같아서,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회장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멈췄다. 사진 뒷면과 같은 글씨였다. 획이 같은 곳에서 꺾이고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회장은 종이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모든 게 확정될 것 같아서, 확정되면 그동안 자신이 믿고 살아온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도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이었다. 서연. 윤서연의 눈이 커졌다. 자기 이름이 불렸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누군가를 부릴 때의 부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의 부름이었다. 회장은 한 번 더 불렀다. 서연아. 그 두 번째 부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다. 그는 더 버티지 못했다. 사진을 든 손이 떨리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회장은 이 방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건 원래 윤서연의 몫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가 고개를 숙였다.
윤서연은 그 장면을 믿지 못해 숨이 멎었다. 회장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숨을 삼키는 소리. 그 다음은 참지 못한 소리였다. 짧게 짐승처럼 튀어나온 울음. 서도연이 흠칫 움직였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또 막았다. 이번 손짓은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는 부탁. 회장은 윤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 붉음이 부끄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의 절망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가,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늦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윤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 뜨거운지 윤서연도 몰랐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하나였다. 이 방의 모든 규정과 책임과 서열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름은 한 번 불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숨길 수 없다는 것.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울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공기가 남았다. 윤서연은 여전히 카페 뒤에 굳어 서 있었고 회장은 사진을 쥔 채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다. 누군가가 물 한 잔을 내밀까 서도연이 한 발 움직이려는 순간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흐리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맑았다. 맑다는 건 마음을 비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결정 하나가 굳었다는 뜻일 때가 많다. 회장은 서도연을 보았다. 기록. 서도연이 바로 자세를 고쳤다. 네, 회장님.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전부 기록해. 그리고 회장은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정정해. 정정이라는 단어가 방안을 한번 쓸고 지나갔다. 오정민 총주방장이 눈을 크게 떴다. 그 단어는 누군가의 잘못을 덮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바꾸는 단어였다. 회장은 오정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처음으로 길게. 오정민은 그 시선 아래서 고개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먼저 내려앉았다. 너는. 단어 하나로도 오정민은 몸이 굳었다. 오늘 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지. 오정민은 침을 삼켰다. 회장님, 저는 안전 규정상. 안전. 회장이 낮게 되뇌었다. 그 안전이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 안전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을 앞으로 세운 거냐? 오정민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주방을 지켜야 했고 회장님 테이블은.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내 테이블은 언제든 다시 차릴 수 있다. 그는 잠깐 멈추고 윤서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아이 삶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못 세운다. 그 말이 다이닝룸을 꽉 채웠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그 말은 판결이었다. 오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자리를 찾지 못했다. 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공식 절차로는? 회장이 말했다. 공식 절차로 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공식이다. 그 짧은 문장에 이 호텔의 질서가 한 번에 정렬됐다. 서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회장은 다시 윤서연을 바라봤다. 그 시선엔 이제 재단도 의심도 없었다. 다만 미안함과 아주 늦은 책임감이 있었다. 너 오늘 해고 통보받았지. 윤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라는 말이 목에서 멈췄다. 말을 하면 울음이 다시 올라올 것 같았다. 회장은 서도연에게 말했다. 해고 철회. 서류 전부 파기. 지금. 서도연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오정민이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외부 음식 반입은.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규정이 먼저냐? 오정민이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병원. 윤서연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아버지 계신 병원 이름. 윤서연은 입술을 떼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한한빛병원입니다. 회장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치료비는 내가 책임진다. 서도연이 바로 메모했다. 그 메모의 속도는 빠르고 정확했지만 윤서연에게는 그게 꿈처럼 느껴졌다. 이런 문장은 보통 드라마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회장 입에서 나왔다. 그 사실이 더 낯설었다. 윤서연은 마침내 참던 말을 꺼냈다. 말을 꺼내면 모든 게 더 크게 흔들릴 것 같았지만 꺼내지 않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았다. 그럼 저는 회장이 바로 답했다. 너는 여기서 일한다. 그는 잠깐 멈추고 한마디를 더 붙였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 지켜야 할 사람. 윤서연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다. 그 단어는 돈보다 무거웠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지킨다는 말은 끝이 없으니까. 그날 밤 회장은 다이닝룸에서 바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랬냐 같은 질문을 대신 물었다. 그 국 내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냐? 윤서연은 당황했다. 그 질문이 너무 인간적이라서, 회장 같은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니라서, 그냥 반말아서. 회장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가 회장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새벽이 왔다. 호텔은 늘 새벽이 오면 가장 조용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분주해진다. 일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습관처럼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도 몸은 늘 루틴을 기억한다. 비상계단 문을 여니 찬 공기가 확 밀려왔다. 금속 손잡이가 차가웠다. 서연은 물통을 열고 걸레를 적셨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확실하게. 서연은 놀라 돌아봤다. 회장이었다. 회장은 새벽에 비상계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고급 코트, 단정한 구두. 그런데 그가 이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물통이 들려 있었다. 하우스키핑에서 쓰는 것과 같은 모양의 물통이었다. 너무 낯설어서 서연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여긴. 회장은 말했다. 이런 것도 내가 알아야 한다. 그는 서연의 손을 봤다. 갈라진 손등, 밴드, 그리고 물걸레를 쥐는 소나기. 회장은 물통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한 발 다가왔다. 서연이 물걸레를 들려는 순간 회장이 먼저 손을 뻗었다. 그 손은 명령하는 손이 아니었다. 지시하는 손도 아니었다. 겹치는 손이었다. 회장의 손이 서연의 손 위에 조용히 얹혔다. 차가운 비상계단 안에서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서연은 손을 빼지 못했다. 빼면 그 따뜻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질까 봐서였다. 회장이 낮게 말했다. 이제 내가 혼자 닦을 계단은 없다. 그 말이 끝나자 비상계단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었다. 바깥에서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그 말 하나에 줄줄 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회장은 한 번 더 말했다. 이번에는 이름을 붙였다. 서연아. 그 이름은 이제 불려도 아프지 않았다. 아픈 대신 묵직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무게였다. 서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습관이 아니라 동의가 되는 순간이었다. 비상계단 아래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기 자리의 냄새를 맡았다. 락스 냄새와 먼지 냄새 사이로 어젯밤 국물의 따뜻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VVIP 다이닝룸의 식탁에는 새로운 메뉴가 올랐다. 레시피의 이름은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한글로 또박또박 적혔다. 미숫국.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장이 붙었다. 밥이 없으면 국이 법이다. 그 문장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문장이 바꾼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